2022 지역의 선택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인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다들 행사하셨습니까? 6일 지방선거가 조금 전이죠. 7시 3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될지, 내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과 기대, 설렘과 궁금함을 가지고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천안, 아산, 세종 유권자들이 선택한 영광의 주인공들 이제 몇 시간 후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개표 현황은 물론이고 이번 지선의 의미와 판세 분석, 다양한 뒷이야기까지 1분 1초도 아깝지 않은 개표 방송, 저희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투표. 네, 세종시 개표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데이터 집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는 대선 3개월 후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첫 선거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가 워낙 초박빙 선거였다 보니까 이번 지방 선거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글로컬 소프트파워 연구소의 윤건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선거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 데이터가 넘어오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집계가 된 부분을 보니까 50%, 전국 투표율 50%를 약간 넘기는, 지금 예상보다는 아주 저조한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투표율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이 선거 개표하면서 투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이렇게 지켜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역대 이제 대선, 그 다음에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쭉 보면 평균치가 대선은 한 76% 정도 나오고요. 예. 총선 같은 경우에는 한 59%, 60%대, 그리고 지방선거 한 58%, 5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6시 기준에 50.3%, 상당히 지금 저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50%대 나오는 게 좀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지방선거가 선거로서 이제 흥행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흥행에 그다지 이렇게 미치지 못했다. 네.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충남, 세종, 천안, 아산 투표율도 예상보다 많이 낮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지난 지선에 비해서도 낮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농어촌 지역들하고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소북부권에 있는 산업지대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은 한 42에서 지금 46% 정도 나오고 있고요. 농어촌 지역은 한 55%, 56%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낮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지금 50%를 도달한 이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대선 직후 한 30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취임하고서 그러면서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피로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지방의 정권 심판이라든가 이렇게 전가하듯이 평가해서 이슈로서 부각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지금 투표용지가 세종 같은 경우에는 4장,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7장, 그리고 보궐선거 하는 데는 8장까지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깜깜이 선거가 굉장히 좀 심화돼 있고, 그 다음에 무투표 당선, 이런, 지역에서도 좀 천안, 아산에서 6명이 무투표 당선이 돼 있기 때문에 투표율 저지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올해가 대선도 있고 이제 예. 지방선거도 곧바로 좀 치러졌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투표율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또 여당의 입장에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가 정권에 힘을 좀 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여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은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 지금 지방선거가 크게 보면 광역, 기초, 그다음에 의원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에 아주 강력한 우세 그 광역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 예.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약간씩 있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지금 부각되는 이슈라든가 현안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대선 영향에서 지방선거 영향으로 보는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우리가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정권의 뭐 안정이냐 견제냐 이런 결과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만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선거에 판세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슈를 꼽아보신다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슷할 거예요. 그 정권에 힘을 달라고 하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 전적으로 몰아줬던 민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거의 역전된 이런 형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경합 한 3개 정도를 더 하더라도 한 5에서 7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러면 지난번 선거에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앙선거화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선거 자체를 우리 지금 투표율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50%대라는 거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이슈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심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견제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약 30일도 안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핀 정책도 없고요. 뭘 심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권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네. 뭐 최소한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권 심판에 같이 연장선상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앙선거하고 이렇게 오버랩돼서 중앙선거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네. 지금 뭐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상당히 큰 숙제로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돼야 예. 할 지방선거인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양당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을 민심의 바로미터다, 혹은 민심의 풍향계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곤 하는데요. 자, 이 지역이 좀 격전지로 평가받는 이유가 조금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영호남 구도에서 예전에 이제 자민련이라든가 네. 자유선진당이라든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 보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는데 이게 붕괴가 되면서 양당 구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가 되는 형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보수의 성향이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특히 지방선거의 광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농촌 지역과 그 도시 지역 뭐 이런 형태에 좀 복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농촌 지역은 대부분 토착적인 그 토착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지역, 중도 보수에서 진보 성향을 좀 많이 이렇게 진보 성향으로 좀 바뀌면서 왔던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 그리고 그 행정중심 도시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충청에 대한 관심이 아마 이번에도 광역선거에서 최대 장점으로 그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대선이 전반전이라면 이제 지선은 후반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후반전이 끝나고 결과를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민심을 읽는데 좋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안시 개표소 교수님, 지금까지 8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선거를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큼 지방선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그럼요. 보시는지요? 우선 지방자치제 자치가 재헌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 민주주의 역사와 지방자치는 그대로 같이 그 수반돼서 왔었는데 전쟁 중이었던 1951년도에 지방자치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1961년도 군사구태타, 5.16 군사구태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고 예. 그리고 우리가 60항쟁이라고 하는 88년도에 제6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부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91년도에 지방자치 투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 뭐 그분이 1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강력하게 그 요청을 하면서 지방선거가 91년도에 제1회 그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는 목숨을 건 투쟁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부분들이 헌법 정신에 우리가 그 실행을 하는 국가로서 보면 대통령 선거나 이런 직선제 자체는 국민에 대한 그 민주주의의 실현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정치, 생활 정치 이런 정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두 축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하나의 민주주의 과정이고 이런 선거를 치르게 된다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얻어낸 지방선거, 네. 또 지방자치인데, 오늘의 투표율을 보자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좀 외면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그 8회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이 개정이 됐는데 어떤 점이 이번 개정으로 좀 변화가 된 건가요? 지난 88년도에 그 지방자치법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됐어요. 예. 이게 32년 만입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발전을 하지 못했고 지방의 현실들을 반영을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8회 지방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아요. 뭐냐면 지방자치 1991년에 처음에 의회 선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는 의회 중심에 굉장히 그 민의를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지방 행정 자체가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의회 중심의 의장의 권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들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그 보강해주는 문제. 예. 의원 정수의 2분의 1 정도까지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구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울경이 그 연합 형태로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4월 17일인가요? 이때 출범을 했는데. 네. 그리고 대구 경북도 하나의 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 확대 이런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례시 문제인데요. 그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 수원, 용인, 네. 창원, 일산 이렇게 지금 현재 4개가 특례시인데 50만 이상 되는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필요로 했을 때 승인을 하면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회의 기능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체장도 의회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단체장 선출 방식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갔던 그런 지방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로 그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역 스스로 결정하자.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짓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그 주요 골자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주민의 감사 청구 부분이 있는데 18세 이상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18세로 정해졌기 때문에 감사 청구도 18세로 요건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500명에서 300명 청구인이 있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방사무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하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 배분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그 명시들이 이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한 표가 그 무게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이렇게 선거 때마다 예. 공약도 잘 보고 후보도 면밀히 살펴봐야지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좀처럼 지역민들을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매번 뭐 저희가 뭐 공약 선거다, 뭐 정책 선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아까도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진영 대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 생각하실 때 이번 선거 어떤 점이 좀 문제점이었다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광역 부분이요. 광역은 지금 이제 중앙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초 부분은 약간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 자체가 광역 중심이 아니라 기초 중심이거든요.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논의는 뭐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정되지 않은 사항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당 공천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무투표 당선 같은 경우에도 정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 나와서 우리 송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정당에서 임명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임명직 공직자다. 당에서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예. 정당에서 선택을 받으면 다 당선 가능성에 지금 뭐 2대1이나 1.8대1 요 정도까지 지금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선택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그 정당이 지방 그 기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중앙 정치가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조직들을 활성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 정당의 활동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정당 공천제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문제요. 이게 이제 주민 주권주의거든요.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은 표를 던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시민입니다. 근데 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당 구도가 되면 상대방을 이기면 내가 당선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만 이기면 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선택권자인 주민을 배제된 이런 선거로 자꾸 비워질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만연하는 이런 선거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2020년도에 그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이후에 선관위 유권 해석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단호하게 좀 심판도 하고요. 네.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도 하고 결국은 아까 50%대 이렇게 상회하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그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민심이다. 이런 형태로 가면 조금 앞으로 지방정치의 신뢰성,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조금 저해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매번 선거가 진행이 될 때마다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게 참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그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에서 좀 시범 실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당 정치가 되다 보면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도 이번에 아마 결과를 보면 색으로 칠할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이 칠해질 텐데 그럼 대한민국이 다당제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인데 정당 구조가 양당에서 독식하는 이런 구조에서 좀 제3당, 제4당, 그다음에 이해 집단들도 기초의회나 이런 데 좀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이제 패권주의로 들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문점을 좀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선거의 제도는 굉장히 많아요.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할 건지 중선거제, 대선거구제로 좀 크게 키울 건지 또 몇 명을 뽑을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당선된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에서 5% 10%만 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선자에 대한 그 정치적 신뢰 이런 부분도 좀 충돌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특히 이번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정의당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과연 정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지역구는 뭐 내가 그 원하는 정당을 찍더라도 비례는 비례대표. 제3당 네. 또는 제4당 또는 무소속 이렇게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해서 다양한 진입을 좀 시켰는데 네. 지금같이 1-가 나, 2-가 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과연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비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죠. 사표 발생을 좀 감소시키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비례성을 좀 높이고 정당 간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개입하는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부작용을 좀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단점도 좀 많아요. 독점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인물 중심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유권자인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더 치중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조금 보완하면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좀 더 나은 선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예. 이번 선거를 좀 다시 살펴보면 또 하나의 새바람도 있었어요. 점치인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죠, 소장님? 예.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생긴 변화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게 이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잖아요. 네. 선거권, 피선거권 다 18세로 돼 있는데 그럼으로써 정치 신인들 특히 10대 전국 출마를 한 그 출마자들이 7명 있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문제고 그리고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충남권, 뭐 충청권에 보면 충남의 그 도의원 선거를 했을 때 20대가 지금 3명 출마를 했거든요. 그리고 천안에 1명, 아산에 1명, 세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젊은 인재들을 발탁하는 제도적 장치, 양당 구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지방자치의 그 풀뿌리에서 그 키워나가는 이런 좀 바탕이 좀 아직은 좀 미천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3선, 4선, 5선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치의 그 기득권들이 좀 세력화되고 장기화되는 부분 때문에 좀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지선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또 유권자의 선택을 어느 정도 받을지 또 기대되기도 예. 하고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과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 네, 세종시 개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한 2-3시간 정도 후에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어서 세종 개표 상황을 토대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컬 소프트파워 연구소의 윤건정 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자,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투표용지가 4장이다. 아까 이런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시장 교육감 또 시의원 비례대표만 뽑는 전국에서 가장 유권자가 적은 도시죠. 예. 세종시 유권자가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17번째, 왜냐하면 기초 단위가 광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별 자치시고요. 세종시 선거구가 지금 세종시장 그리고 교육감, 광역 이렇게 비례대표. 비례대표 네. 이렇게 4장 전국에서 가장 적게 투표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을 뽑기 때문에 5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세종시장 후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또 시정 교체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오차 범인의 지지율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관심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그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 문제 때문에 내가 행정수도의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그 행복도시 그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그 이춘희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선에 도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공도 있고요. 잘 추진했던 부분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의 소지도 뭐 세종 역신설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행정수도 추진에 대해서 그 지지부진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최민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최민호 후보는 그 윤석열 정부의 우리 흔히 이제 윤풍이라고 그러죠. 뭐 빨간 바람, 윤풍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대선 이후에 그 충청권에 부는 바람이 세종시 역시 강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마도 그 결과가 오늘 그 출구조사에서 약간 지금 최민호 후보가 약간 좀 우세에 있는 것으로 좀 나와 있긴 한데 아마 접전으로 좀 예상이 되긴 끝까지 합니다. 지켜봐야 될 네. 거예요. 여기는 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는데 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장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지금 결과고요. 교육감도 사실 좀 만만치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지금 역대급 진통을 예고하더니 선거운동 내내 좀 시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최규진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지금 5명이나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 세종교육을 두고 서로 전혀 좀 다른 견해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선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광역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이 나온 데가 여기 말고 있었나요? 가장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아마 가장 네. 지금 많은 것 같고 네. 그만큼 세종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1번지로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경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규진 현 교육감의 3선 도전,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그 진보 성향의 그 현재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 이념 성향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활동이라든가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할지 이런 논란들 그리고 일부 후보 중에서는 그 예체능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자.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그 지원 이런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사실은 특목고 일반 전환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세종국제고에 대한 그 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 최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존치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그래서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그 이념 성향, 특히 이제 이런 그 특목고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크게 그 부딪히는 쟁점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교육감 이야기에 이어서 세종시 의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의원 18명, 비례대표 2명까지 총 20명의 의원이 앞으로 탄생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의석 분포가 어떻게 바뀔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단체장 선거가 지금 박빙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50대 50에 어느 정당이 다수당을 장악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그 세종시 추진하는 견제가 될지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립적인 구도가 될지 아니면 하나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이런 추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그 종합을 해보면 세종시장, 또 세종시 교육감, 또 세종시 의회까지 사실 진보 성향의 인물들이 이제 대거 분포가 돼 있었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어떻게 지형이 바뀔지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시 선거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시각 10시 11분 45초, 네, 50초 정도를 네, 충청남도 선거구별 이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윤건종 소장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 여야 중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도지사 선거부터 짚어보시죠.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직전에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면서 랜선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함께 화려하게 출발을 했어요.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총선에서 4번, 지방선거에서 1번, 5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주 선거를 잘 치른다라고 자부하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도정 성과를 4년 더 연장하자. 그래서 연장론을 주장을 했고요. 충청권에 이제 부는 윤석열 바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빨간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자. 안희정부터 시작을 한 12년의 세월, 그리고 힘센 충남, 힘센 변화,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오면서, 강력하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고요. 대략 보면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적인 어떤 추진 방향 중에 가장 큰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던 동서횡단 절도의 실질적인 추진 문제,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전해서 실질적인 신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문제, 약간의 이견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방법적인 차이죠. 그리고 이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충남 지역에 특히 이제 주 동력이 되는 천안 아산 지역에 대해서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에 직접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문제들이 치열하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네거티브 문제입니다. 김태흠 후보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양승조 후보의 성추행 피소 사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검증되고 능력 있는 후보들인데 네거티브까지 결부가 돼서 정책 대결을 좀 치열하게 했으면 훨씬 더 좀 좋은 선거, 예. 좀 모범적인 선거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네. 사실 후보자,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전부터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박안주 의원에 대한 악재인데요. 결국 당에서 제명이 됐지만 이 사건 전후로 좀 지지율 변화가 좀 꽤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80년대 586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예. 중진까지 승승장구였던 박안주 의원이 성비위 사실로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예, 예. 했죠. 지역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양승조 현직 도지사하고는 정치적인 파트너처럼 그렇게 예. 움직였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천안 가평 그다음에 이제
그 박완주 의원이 천안 을이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소부도시로서의 그 공천권 문제, 시의원 도의원의 공천권 문제, 그리고 이제 시장 후보들에 대한 문제,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하는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래도록 파트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양승조 후보가 상당히 좀 데미지를 입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박완주 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승조 후보,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의 비서 문제 이런 그 성추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예.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도덕성 문제라든가 향후에 정치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될 인재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주는 문제, 그리고 정치계 지역 정치에서도 상당히 정치 불신을 좀 키우는 문제. 그래서 이번 선거에 큰 오점으로 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당 입장에서도 선거에서 이렇게 정치적 악재를 견디면서도 또 이겨를 내야 되는데 이 최선의 방법이 사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이라든지 또 후보의 어떤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우리 그 소장님께서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충남 지역 15개 시군의 시장 또 군수 후보자들도 지역 맞춤형 그런 공약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이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충남 지역의 한 절반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하고 또 신수도권인 세종과의 연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첨단 산업 단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뭐 디지털 수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R&D 집적지구 뭐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그런 그 발전 계획들이 각 그 15개 그 기초 단체장들 그 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북부권, 서부권, 그다음에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권역별 특성화가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면에서는 사실은 충남도지사 선거는 좀 잘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걸러내고 또 우리 동네 발전에 기여할 보석 같은 공약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책 선거가 앞으로 꾸준히 이어져야만 유권자의 공약할 수 있는 네. 그 유권자들이 공약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뭐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 공약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는 게 네거티브 공방밖에 남지 않는 게 가장 씁쓸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번 천안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양당 후보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네거티브 논평을 주고받으면서 날선 공방전을 좀 펼쳤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 대한 그 준비들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정책집을 만들어내가면서 상당히 오래도록 준비를 한 과정들을 좀 봤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박상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이고 또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관록이 있는 그런 검증된 시장이고, 이정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행정 경험, 그리고 정치로서는 사실은 몇 개월 되지 않은 신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송영환 기자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양당 구도에서 상대를 이기면 내가 선택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측하는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1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이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저 현수막은 누가 걸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현수막이나 하다못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더라도 그 게시한 그 단체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예의고 에티켓이고, 근데 하물며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현수막에 그런 거조차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추측해서 알아봐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권자들, 시민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그 한 지역의 수장이 아니라 대의자입니다. 대의 정치예요. 내가 대리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보살펴 줄 수 있을지, 이게 지방 정치거든요. 근데 상대방만 꺾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이전에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럼요. 그게 네. 정치 존중이고 정치 네. 도덕이죠. 그게 기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아산시장 선거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가 맞붙었는데 아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 없는 성장, 특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아산을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들을 4년 동안 펴왔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박경기 후보 같은 경우도 전에 복교왕 그 전 시장부터 예. 시작을 한 12년의 정권 교체, 아산이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정치 구도를 바꾸고자 하는 정권 교체론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요 그 공약들을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들, 이케아라든가 스타필드를 유치해서 아산에 새로운 그 문화나 일자리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탕정 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양 후보 다 똑같이 원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성남과 분당이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예. 일산과 고양의 차이가 있듯이 아산도 온양과 아산이라고 하는 묘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원도심권에 있는 온양 지역에 대한 발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일자리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이런 동력들, 재건축이라든가 그 도시재생,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을 만들어서 일자리나 그 정조 공간을 창출해내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들이 치열하게 정책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이제 아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가장 굉장히 공간적인 조건 중에 좋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산은 공원화되어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현충사라든가, 그 다음에 곡교천, 이런 그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곡교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암마을, 그 다음에 그 신정호의 그 여가 그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아산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이런 좋은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산은 전국 GRDP 1위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1위이기 때문에 그 미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그 대결을 하고 있고, 역시 오늘 결과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예. 끝까지 아마 어디가 이길지, 윤석열의 윤풍이 어느 정도 바람을 불지, 또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아산시에서 민주당의 위상이 어떻게 지켜질지, 이런 문제들이 좀 관심사입니다. 예. 네,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도 이 아산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들을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유권자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도 초반부터 도덕성 공방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소장님, 후보자들이 이제 상대의 정가 기록을 공격하고 또 방어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교육 정책을 나눠야 할 문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도덕성 문제는 정치인하고 약간 좀 달랐거든요. 대부분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가삼범 네거티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거티브 문제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게 공표가 되고 발표가 되는 이런 차원에서 일부 제공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향후 비전이
가려지고 상실되는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좀 안타깝죠. 예.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충남 교육에 그 굉장히 큰 쟁점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의 대립 양상 지금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1대 3의 진보와 보수의 그 대립 양상인데 그 좌편향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좌편향 논란에 대한 교육 정상화를 보수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정당한 교육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력 저하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육이 준비를 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들이 국가 인력이나 또 아주 큰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밑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그 단계들을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후보자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2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우리가 소상공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학력 하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관계 교육이라는 게 왜 오프라인이 필요한지 온라인에 대한 지식 전달과 오프라인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교육 우리가 2차 집단이 이제 학교 아닙니까? 가정을 떠나서 2차 집단 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이제 학교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그 정서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교육감 그 출마하신 네 분들이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약들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누가 당선이 되든 좋은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채택을 해서 적극적인 교육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좀 날선 공방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래도 충남 교육을 위한 그 마음들 후보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았을까라고 좀 믿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시대와 또 현실을 관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4년간 우리 일상을 함께 돌볼 동반자니까요.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건정 소장님과는 개표 3부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표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표 결과를 토대로 또 윤건정 소장님과 더 깊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이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을 볼 때요. 예측했던 판세와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그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는데 지금 중간 결과를 보면서 좀 놀라운데요. 네. 네. 좀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운데 네. 우선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충남지사에서 지난 7회 때 양승조 지사가 62.55%를 압도적으로 그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한테 약 10% 정도 좀 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세종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춘희 시장이 7대 때 71.30%를 획득을 했었는데 지금 한 6%, 7% 정도 최민호 후보한테 지금 지고 있고요. 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상돈 후보가 약 25%, 그리고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좀 경합인데 박경기 그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 후보 한 4% 앞서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치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컨벤션 효과 그리고 정치적인 고향이 충남이라고 하는 이 그 윤석열 바람이 아주 대단하게 단체장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교육감 후보는 지금 충남교육감은 김지철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약 2위와 7%쯤 차이가 나고 세종교육감은 최규진 후보가
약 12% 지금 차이가 납니다. 예. 여기는 좀 특징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삼선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이고, 보수 쪽에서 계속된 단일화 요구가 사실은 성사되지 않아서 후보 난립의 문제가 있어서, 진보 교육감 쪽이, 당선되는, 전체적인 판세를 봤을 때는, 득표율을 보면 보수 쪽이 강하지만, 그래도 당선은, 진보 쪽에서 지금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 쪽을 보면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근데 지금 천안에 충남 도의회 천안이 11석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백중세입니다. 천안은 경합 지역들이 있고 아직 개표가 안 돼서 지금 한 5, 6, 5 이렇게 지금 비슷비슷하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석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석, 그리고, 2석, 국민의힘이 4석. 그래서 약간 국민의힘 쪽으로 좀 기우는 이런 거고요. 나머지 15개 시군에서 천안, 아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금 대부분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지역구 18석, 비례대표 2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 쪽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대 8이에요. 예. 그리고 경합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있어서 세종시는 어느 곳이 다수당이 될지,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2석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1석씩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종시의회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천안시의회는 총 지역구 24, 비례 3석인데 천안시의회가 지금 현재 이 시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구가 12대 10이에요. 그리고 비례 쪽이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지역을 지켜봤을 때 여기도 거의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봐야 되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도 거의 1석 차이로 다수당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아산시의회도 지금 지금 2-3군데 경합이 있는데 총 지역구 15석에서 민주당이 지금 8대 7인데 여기도 한 2-3군데에서 경합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2석인데 역시 1석씩 가져갈 때 거의 1석 정도 차이로 다수당이 결정나지 않을까.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단체장은 중앙선거, 네. 대선과 이어지는 이 흐름, 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단일화에 실패한 네. 진보 쪽에 우세로 가져갔고요. 의회 쪽은 백중세다. 다만 도의회 쪽은 지금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근데 이제 여기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지방선거 하면 줄투표를 하거든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예. 근데 전혀 지금 양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나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을 가지만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활 정치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견제의 심리들이 이번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선거 출마자들이 여러 이제 공약들을 내놨을 텐데요. 뭐 눈에 띄는 새로운 공약도 있겠고, 아니면, 지켜지지 않는데 매번 나오는 그런 공약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공약이 좀 눈에 띄는 공약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난 선거 때 제7회 때 다수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우세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지금 우세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지역 공약들 다시 얘기해서 권역별 도의 권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 수도권에 접근되어 있는 천안, 아산의 산업단지라든가 첨단 산업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유치를 어떻게 할지,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 얘기하신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천안 아산 당진 쪽에 이제 소북부권이 산업벨트이기 예. 때문에 천안 아산에 상당히 관심사가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천안시장 쪽에서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박상돈 시장이 삶의 질에 대한 좀 그 복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생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재관 후보가 천안이 인구가 멈췄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박상돈 시장 그 2년 동안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에 대한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약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깜깜이 선거 이런 부분들의 그 양상이 굉장히 짙은데 네.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가끔 중소상인 코로나 이후에 중소상인들을 어떻게 그 지역의 살림살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각 제도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공약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지역 공약으로서는 시도의원들은 많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약이 선거 이후에도 잘 지켜져야 되겠죠, 소장님. 그러니까 공약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대선 연장전이라고 지방선거가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흐름이 있고 네.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유권자들 표심에 좀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 정부 국정 안정이냐 견제냐 이 선거 이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민심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대통령 선거와 그 국회의원 선거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한테 국정을 심판해달라, 국정을 견제해달라. 나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전체 선거의 흐름을 중앙정치의 흐름,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극단적 양당제를 가면서, 주민의 삶을 정치적인 그런 잣대로 자꾸 가는 문제. 그래서, 천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당 공천제가 과연 필요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 공천제가 아니라면, 지역의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도의원들, 그리고 단체장들, 사실은 자신의 가치관하고 주민들의 삶하고 중앙정치하고의 좀 상반된 이런 충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의원들의 활동이 중앙정치 하부 조직으로서 정치적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민생에 들어가서 좀 어려운 부분, 새롭게 발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거의 당내 그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우리가 선거법도 지방자치법도 개정을 했지만 의원의 활동들을 극대화시켜서 좀 생활자치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계속 갔을 때는 크게 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0% 정도의 그 투표율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민심이다. 네. 이것도 심판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도 뭐 이제 투표율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 그 지방선거의 결과, 투표율을 비롯해서 또 이제 예상되는 그런 결과들이 향후 정치권 또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숙제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방정치는 지방정치입니다. 네. 중앙정치를 아까 이제 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치는 지방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 삶이 중앙에서 지금 예산 문제라든가 예산의 배분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5대5의 비율로 가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정치에 그 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특히 국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전국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시민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을 따로따로 보는 경우, 그 성향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좀, 중앙은 중앙대로,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 극단적으로 0.7%의 그 대립을 하다 보니까, 혐오하는,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를 좀 굉장히 피곤해하는 예. 국민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지방선거에 투입되고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유세 현장에 당대표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는 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대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선의 0.7%의 그 작은 패배가 네. 지방선거에 지금 이제 중간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 보면 굉장히 큰 폭풍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비 효과 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거의 충청권에서 뭐 한두 곳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단체장이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전멸에 가까운 지금 형태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 정치 그리고 세대 교체 이런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이 엄청난 그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0.7%의 승리를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는 책임 정치, 신뢰 정치에 대해서 현재 지금 컨벤션 효과로 아직 국민들의 지지, 믿음, 우리 대통령이 어찌됐든 반대를 해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그 요구,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방 정치는 지방 정치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하는 이런 선거 결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선거는 치열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정책과 공약이 지켜지면서 우리 지역이 안정되고 또 국민이 삶이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